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윤호입니다. 올해 38살이고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석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아내 이설인과는 1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설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했죠.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설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10살 된 딸 지우와 8살 된 아들 민준이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수입을 담당하고 설인이 꿈을 펼쳐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행동에서 낯선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아이들과 저에게 먼저 달려와서 안겼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래. 브랜드 콜라보가 많아지면서 미팅이 계속 잡혀 있어. 설인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졌어요. 저녁 8시에 오던 사람이 10시, 11시로 늦어지더니 급기야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설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요즘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핸드폰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뒤집어서 놓거나 다른 방에 두고 다녔어요. 메시지가 와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한참 후에 보는 척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도 많아졌죠. 누구 전화야? 하고 물어보면 업체 사람이야 또는 직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하는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업무 통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편안한 옷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항상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새로 산 옷들도 많아졌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안 계세요라고 지우가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도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자주 물어봤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사업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라면 이 정도 바쁨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인이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브랜드 파티가 늦게 끝났어라고 말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로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관찰하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설인이 급하게 나가면서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보통은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뭔가 딱딱한 물건이 있었어요. 꺼내보니 남성용 고급 손목시계였습니다. 브랜드는 롤렉스였고 가격이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OJH라고 영어로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인이 왜 남자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선물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설인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잘생기고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둘이 정말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설인의 행동 변화가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늦은 귀가, 피하는 눈빛, 달라진 옷차림,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계사로서 축적한 분석력을 동원해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이니셜 OJH,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인상착의를 머릿속에 새겨둔 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오재혁이라는 이름의 경제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했죠. 오재혁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니 최근 영상에서 설인의 쇼핑몰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핫한 온라인 쇼핑몰이라면서 추천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설인이 브랜드 콜라보 파트너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개인 사진을 찍고 비싼 시계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설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설인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브랜드 미팅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설인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설인의 차를 멀리서 따라가니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설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진 속 그 남자 오재혁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포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업무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완전히 연인 그 자체였어요. 식사 후 둘이 함께 나와서 근처 호텔로 향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11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감정이 몰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회계사로서 숫자를 다룰 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져서 큰 소리치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더 치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로서 평생 정확하고 공정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어제 미팅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했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며 뺨에 뽀뽀까지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수고해라고 말하며 보내줬어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후 오랜 고민 끝에 대학 동기인 최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호는
과거 검찰청에서 디지털 수사관으로 일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사설 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윤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강호가 반가워하며 물어봤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강호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설인의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서 오재혁과의 관계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는 정말 냉정하게 접근하는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강호는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단순히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재혁이라는 놈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겠어. 유명 유튜버라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강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설인과 오재혁의 만남을 더 자세히 추적하고 디지털 흔적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의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면 휴대폰 기록이나 위치 정보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면서도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되거든. 강호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계사로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제 성격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강호는 오재혁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저는 설인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동시에 집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지우와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왜 요즘 조용해요? 지우가 어느 날 물어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인과의 일상도 계속 이어갔어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자리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연기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아내야 했습니다. 강호로부터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재혁은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게 그의 패턴이었던 거죠.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너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인간이야. 강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인과 오재혁 모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밤에는 차가운 복수자로 살았어요. 설인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여보,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설인이 어느 날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 강호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오재혁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한 결과
서린과의 만남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정말 치밀하게 만나고 있어.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만나는 패턴이 있어. 강호가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재혁과 서린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주로 강남 일대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오재혁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둘이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명의는 서린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금은 오재혁이 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래 장소를 마련해 둔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회계사로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능력이 이런 곳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날짜별, 장소별, 금액별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서린의 행동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주 핸드폰을 보며 웃었고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오재혁이 사준 것들이겠죠. 이 목걸이 어때? 새로 샀어. 서린이 비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랑할 때 정말 역겨웠어요. 예쁘네. 어디서 샀어? 저는 태연하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 샀어. 서린이 대답했지만 그 목걸이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수백만 원짜리 제품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서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무관심해지고 짜증을 자주 냈어요. 아마 오재혁과의 만남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까요? 지우가 서린에게 다가갔을 때 서린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엄마 지금 바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호로부터 더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재혁이 과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투자금을 모집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었어요.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들도 나중에 유용할 거야. 단순한 불륜뿐만 아니라 사업상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 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린과 오재혁이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즐기고 있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서린과 대화하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연기였지만 완벽하게 해냈어요. 서린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린이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과분해라고 말했을 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과분하긴.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는 사이야. 저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서로에게 딱 맞는 상대가 될 거였어요. 다른 의미로 말이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된 날이 왔습니다. 강호와 함께 2달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완벽했어요. 사진, 동영상, 금융거래 내역, 호텔 예약 기록까지 부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보내고 서린과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서린은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아마 오재혁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을 겁니다. 서린아, 잠깐 이리 와봐. 저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서린이 고개를 들며 물어봤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켰어요. 거실 TV에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서린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재혁과 설인이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당황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계속 봐.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오재혁이 설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호의 촬영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설인이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설인 명의로 계약된 강남 오피스텔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오재혁의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도 함께 보여줬어요.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봐. 저는 오재혁과 설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강호가 해킹으로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남편은 정말 지루한 사람이야. 우리만의 시간이 제일 소중해.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됐어요. 설인이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2달 동안 매일 지켜봤거든. 당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다 봤어. 설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1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오재혁이 자꾸 유혹해서. 설인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순간의 실수? 저는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게 모두 한순간의 실수야. 오피스텔 계약하고 비싼 선물 받고 매주 정기적으로 만난 게. 설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심판관이지. 그 말을 들은 설인이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당신이 바람 피울 때 해야 했던 거 아니야? 설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내일부터 이혼 절차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오재혁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 저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아니, 윤호야.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설인이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따로 준비해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배신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설인과의 대면 이후 저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호가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재혁과 설인 모두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재혁 같은 인간은 더 이상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강호와 함께 오재혁의 사업 전반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하는 투자 상품들 중 상당수가 허위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자신이 투자하지도 않은 상품들을 마치 수익을 본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구독자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강호가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재혁이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의 회계 처리였어요. 제가 회계사로서 분석해 본 결과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었습니다.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오재혁의 허위 투자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는 탈세 혐의를, 금융감독원에는 불법 투자 권유 혐의를 신고하기로 했어요. 설인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제가 회계사로서 도와줬던 부분들을 역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격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에서 오재혁의 허위 투자 정보에 대한 기사를 냈어요. 100만 구독자 경제 유튜버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오재혁의 유튜브 채널 댓글창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구독자들이 분노하며 사기꾼이라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윤호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놈의 광고 수익도 급감할 거야. 강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조사도 시작됐어요. 제가 제보한 자료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오재혁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사업장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설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매출 신고, 누락과 부가세 포탈 혐의가 드러났어요.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둘의 불륜 관계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유명 유튜버와 쇼핑몰 대표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강호가 확보한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됐어요. 오재혁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 보니 구독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설인도 온라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어요. 복수심이 충족되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치밀하고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오재혁과 설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11년간 속이고 바보로 만든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였어요.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설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됐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도 설인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설인은 저에게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갔죠. 법원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보다 안정적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요? 지우가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오재혁의 몰락은 더욱 참혹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 1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징세금과 가산세까지 합치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기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오재혁은 결국 구속됐고 그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폐쇄되고 스타트업들도 모두 문을 닫았어요. 완전히 끝났네. 강호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을 거야. 오재혁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의 불륜과 사업 실패로 인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거든요. 오재혁은 가족마저 잃게 된 거였습니다. 설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세무조사와 불륜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망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고 직원들도 모두 떠났어요.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2억 원도 설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설인도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설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들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2시간만 가능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둘 다 완전히 매장됐어요.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고 어떤 회사도 그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재혁은 경제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11년간 저를 속이고 바보로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강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거야. 저도 동감했어요. 회계사로서의 치밀함과 차분함이 이런 완벽한 복수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결과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설인과 오재혁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강남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도 좋고 제가 출근하기에도 편한 곳이었어요. 지우와 민준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특히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준이가 뛰어오며 자랑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뭘 잘했는데?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물어봤어요. 수학 문제를 다 맞췄어요. 민준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하며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과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올랐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설인과 오재혁의 근황도 가끔 들려옵니다. 설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화려했던 쇼핑몰 대표에서 시급 알바생으로 전락한 거죠. 오재혁은 더욱 비참한 상황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에요. 출소 후에도 거액의 빚이 남아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잘나던 경제 전문가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였어요. 가끔 설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진 면접교섭권 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한 번은 설인이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회는 11년 동안 매일 있었어.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실대로는 설명해줬어요.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말이죠. 아빠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지우가 어느 날 물어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용서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호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해요. 윤호야, 정말 대단한 복수였어. 완벽했다고. 강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다고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주말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신과 분노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봤어요. 설인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혼자 걷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설인도 저를 봤는지 잠깐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뭘 보고 계세요? 지우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 갈까? 저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만의 방식으로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11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낸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앞으로는 오직 아이들과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거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